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경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 공부에 강론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현대까지 그런 과정을 쫙 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경제 파트, 그 다음에 사회 파트, 그리고 또 문화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분야사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자, 이제 각 분야별로 공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걸 놓쳐버리고 그냥 무조건 깡그리 외워야겠어 이렇게 맘먹고 덤벼들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공부가. 알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한국사 공부를 생선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등뼈는 다 잡아놨습니다.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치에서 배웠던 정치 발전 과정, 이 중요한 흐름, 항상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시간의 축에다가 사건들이 쫙 널려 있는데, 알겠어요? 그 사건들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그 당시 경제는 어떠했을까? 또 그 당시 사회는 어땠을까? 그 당시 문화활동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런 내용을 덧붙여서 우리 한국사가 풍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줄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줄거리 위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살을 더 붙여서 우리가 배운 한국사를 보다 더 완성도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저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 무겁게 부담 갖지 말고 하시지 말고요. 되게 이제 경제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한 개념들,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용어들이 조라든지 수치체제라든지 또 그 곡물이라든지 이렇게 그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듣보잡의 그런 고대의 말들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하고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알겠죠? 늘 이제 제가 하던 그런 방식대로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그림을 보면서 또 한번 여러분한테 더 정밀하게 접근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교재를 통해서 우리 교재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문제까지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 갈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어도 선생님이 3번 정도는 그 3벌 정도는 가르쳐 주시니까 그 안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마스터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죄다 다 끝내버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쫓아오시면 충분히 그 높은 점수를 받으실 만큼 문제 해결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매 단원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고대의 경제를 다룰 거지만 고대만이 아닙니다. 중세에 들어가도 또는 조선시대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경제 정책이 나와요. 정책. 대개 이 경제 정책은 뭐냐 하면 국가가, 알겠어요? 국가가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토지 제도는 어떻게 편성했으며,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의 모든 경제는 전부 다 토지 경제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때 들어와서 60년대 70년대 가면서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7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달성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근대 산업국가 또 공업국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정보통신 산업까지 이렇게 발달해 오는데 아주 우리가 그것을 압축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압축성장이 있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부 다 농업국가였어요. 전 국민의 70%가 농민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경제는 모듈이 전부 다 뭐다? 농업이다. 그런데 그 농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땅입니다. 땅. 모든 생산이 모든 수확물이 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 배울 때 땅 가진 놈이 최고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바로 토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알겠죠? 모든 생산이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한테 세금을 얼마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세제도라고 하죠. 조세제도 또 더 어려운 말로 수치체제 이렇게 되겠는데 조세제도, 토지제도 이런 것들이 되게 국가가 그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정책들입니다. 이걸 잘 물어요 시험에서. 알겠죠?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선시대의 기본 토지제도인 과전법, 그 다음에 그 과전법이 점차 변해서 직전법, 관수관급, 알겠어요? 또는 뭐 직전법 폐지,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부터 지주전호제가 널리 확산돼 가잖아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을 굉장히 잘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개념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토지제도나 이런 경제 용어, 경제 개념을 놓쳐버리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잘 듣고 처음에 가닥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다시 정리합니다. 경제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첫째, 국가의 경제 정책을 먼저 다룬다. 그 경제 정책이란 뭐냐? 토지제도나 세금제도를 말한다. 그걸 어떻게? 토지제도 또는 조세제도 이렇게 얘기하고, 기타 이제 국가로서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나라의 부강이란 결국 뭡니까? 요즘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창조경제 그러는데 조선시대는 창조경제 이런 게 없었죠. 삼국시대에 무슨 창조경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농사 잘 되게 하느냐, 이게 최고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한자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부국강병책이라고. 알겠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가 부강해져야, 그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부국강병을 하기 위한 기본 경제적 토대는 뭐냐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돼.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농업의 수확물이 많아야 세금을 잘 거둘 것이고,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부국강병과 함께 따라다니는 말이 뭐라고? 민생안정입니다. 민생안정. 이 말이 아주 무지하게 잘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도저히 농사 못 짓겠어요. 우리들이 농사 지어봤자 그냥 지배층 놈들이 다 뜯어가고 차라리 산적이나 될래요. 화전민이나 될래요. 그냥 도망가서 거지나 될래요. 이렇게 다 달아나봐. 유랑민이 돼보세요. 그러면 국가는 누구한테 세금 걷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국가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농민들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걸 우리는 한자 영어로 뭐라고? 민생안정책이라고 한다 이거야. 다시 그렇게 민생이 안정돼야 국가는 농민한테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게 되고, 농민한테 세금이 잘 거쳐야 국가 운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군대도 강해질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부국강병이라고 한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국강병, 민생안정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알겠죠? 이것이 국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입니다. 다시 정리. 모든 나라가 고려백제 신라, 알겠어요? 발해, 통일신라, 그죠? 그 뒤에 코리아, 조선 전부 다 모조리 토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조세제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각 나라마다 고민이었어요. 그걸 공부하는 거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주로 생활이 나옵니다. 생활이. 그래서 예, 두 번째는 경제 활동이 나와요. 경제 활동. 되게 이 경제 활동이 지배층의 경제 활동과 피지배층의 경제 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예, 주어집니다.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예, 고대 국가 때부터, 그러니까 고골백제 신라, 삼국이나 통일신라, 발해, 고려까지는 귀족들의 경제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귀족층이라고 안 썼겠어요? 조선시대는 귀족이 아닙니다. 양반, 관료로 지배층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고려 이전, 그러니까 조선 이전 고려부터 삼국시대까지 귀족과 조선시대의 양반 지배층을 싸잡아 있을 수 있는 용어가 지배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경제활동 내용이 나와요. 지배층은 뭐냐? 지배층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공통점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고구려건 백제건 조선이건 알겠어요? 모든 지배층들은 땅 많이 갖고 노비 많이 거느리고 좋은 말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뭐 했냐? 돈놀이까지 했다. 이 돈놀이를 요즘 뭐라 합니까? 고리대업들이죠. 고리대업. 그래 안 그래? 뭐 무슨 펀드랄지 또는 뭐 무슨 캐피탈이랄지 또는 아주 일본에서 들어온 고리대업자들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런 고리대업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성행합니다. 항상 돈 있는 놈들이 그 있는 돈 가지고 더 돈을 불리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없는 놈한테 돈 빌려주고 그냥 아주 높은 이자를 받아 처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이런 고리대업이 이들의 돈을 마련하는, 돈을 버는, 땅을 넓히는 수단이었다 이거야. 알겠어요? 예, 이렇게 외울 게 하나 없어요. 지배층은 모두가 다, 모조리 전부 다 넓은 땅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관직을 독점하고, 알겠죠? 많은 노비를 거느리면서 중국에서 수입해온 요즘 같은 수입 차를 타고, 그 당시는 차가 이제 말이야, 말. 좋은 말 타고, 알겠죠? 비단옷 걸쳐 입고, 알겠어요? 아주 의리의리한 생활을 했습니다. 빚가번쩍한 생활을 했습니다. 무인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목장을 만들기도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것만큼
넓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고려 후기의 권문세작이라든지, 그죠? 조선시대의 양반 지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마어마한 땅, 이 산에서 저 강까지가 다 내 땅이야. 알겠어요? 요즘 우리가 행정구역을 나눌 때 뭐 일개 군, 일개 면 그러잖아. 몇 개 면이나 몇 개 군이 전부 다 자기 땅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산천을 위표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 지배층들이,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갖는 것을 산천을 위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 나는 말이야, 송곳을 세울 땅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 송곳이 얼마나 끄트머리가 날카롭습니까? 이 날카로운 송곳을 세울 만큼의 내 땅 눈꽃만큼도 없다.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어떨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단 말 많이 합니까? 극장이나 뭐 어떤 공연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 입추의 여지가 없어 그러잖아. 그 입추라는 게 뭐냐? 추자가 그 송곳 추자입니다. 송곳을 입자가 세울 입자야. 송곳을 세울 만큼의 여지, 틈이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은 송곳 하나 세울 만한 땅이 없는데, 알겠죠? 있는 새끼들은 이 산에서 저 강까지가 전부 다 지 땅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농장이라고 한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한국사에서 다루는 농장이란 소, 돼지 키우고 거기서 그 바베큐 파티하고 이런 농장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농장 상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농장이란 어떤 특권층이, 어떤 권력 있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요즘은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개 이제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는, 알겠죠? 고대 사회부터 지금 조선시대까지는 대개 이렇게 그 지배층들이, 귀족이나 또는 양반 지주들이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랍니다. 알겠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본 원칙을 이미 우리는 다 지금 배우고 있는 셈이야. 알겠죠? 그럼 뭐냐, 여러분 생각해봐. 지배층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피지배층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아주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송곳을 세울 만한 땅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땅도 없는데 어떻게 벌어먹고 삽니까? 남의 땅 빌려서 먹고 살아야 돼. 자, 대개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지만 남의 땅을 빌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빌리느냐? 수확량의 반은 주인만이 갖다 주고 나머지 반 갖고 농민이 먹어. 근데 농민은 어때요? 이 반 가지고 주인이 나라에 내야 될 세금도 내주고 시가 내야 될 세금도 내고 특산물도 내고 나라님이 또는 그 고을에 뭐 수령이 나와서 일어나면 이러고 군대 가라면 군대 가고 누구만 뒤지는 겁니까? 농민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과 우리가 내내 배워야 될, 그죠?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그런 그 피지배층은 민중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단지 이제 군대를 간다라는 예만 한번 들어봐. 지금도 말이야, 있는 집 자식들은, 권력 있는 놈들은 군대 다 빠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까지 그 몇 번의 정부가, 그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 뭡니까? 그 장관들, 이런 놈들 인사청문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지가 군대 안 가거나, 지가 군대 안 갔으면 지 자식 놈들이 군대 안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있는 놈들은, 특권층들은 그런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조선 후기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더라 이거야. 그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현실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뭐 한국사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직접적인 목적도 있지만 더 멀게 바라보자면 결국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 현실을 잘 대처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짜려면 그만큼 과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이것이야말로 역사학습 목적이라고 한국사책 맨 앞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 목적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 나가십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지배층의 그런 경제생활이, 경제활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피지배층들은 되게 그 지배층들은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앉아서 놀고 먹는 계층이다 해서 좌식계급이라고 얘기해요. 좌식계급. 알겠어요? 앉아서 놀고 먹는 계층이야. 알겠죠? 거기에 비해서 피지배층은 뭐냐? 이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지배층, 즉 농민들의 생산활동, 또 농민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농민이라고 쓰지 않고 피지배층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야? 농민 이외에도 뭡니까? 상인이랄지 또는 수공업자랄지 또는 뭐 고려시대 같은 경우나 그 이전 같은 경우는 향소 부국민 이런 특수행정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싸잡아서 뭐라고? 피지배층이라고 하는데 그 피지배층의 경제활동이란 뭐냐? 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게 시대마다 다 달라. 생산활동 방식이 달라. 특히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농업입니다. 농업이 그냥 시험에 100%잘 나와요. 알겠죠? 어느 시험에서나 농업 기술의 발전, 알겠어요? 또 그 농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안 나온 예가 거의 없을 만큼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농업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농서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역사에서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역사 발전의 원동력, 즉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 기술의 발달이랄지 또는 농설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거 꼭 나와 이렇게 포커스를 잘 맞춰서 공부하시면 공부에 좀 임팩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쫙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삼국시대의 경제정책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의 경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이제 그 고대는, 삼국시대에는 영토 정복 전쟁에 박차를 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죠? 우리는 이제 삼국사회가 고대 사회가 영토 정복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4세기 소수령왕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때요? 예, 나중에 광개토왕 장수왕 때 영토 정복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백제도 근초왕 때, 그죠? 신라는 버풍왕 진흥왕 때 이렇게 영토 정복 전쟁을 벌여서 결국 이 영토 정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정복의 목적이 뭘 차지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그죠? 또 농민을, 그죠? 농민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땅이 넓어야 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야 큰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더랬는데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 바로 어디? 우리 서울입니다. 한강 유역이야말로 가장 기름진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백제가, 신라가 환장하고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죠? 피비린내를 많이 뿌린 곳이 바로 한강 유역입니다. 그죠? 한강 유역을 놓고 말해요. 진흥왕과 성왕이 전투를 벌였잖아요. 결국은 성왕이 진흥왕한테 패배해서 결국 한강 유역을 신라한테 내주고 백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신라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 것도 바로 이 한강 유역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지역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뭐냐? 좋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많은 농민들을 거느리고 백성의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부국강병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 바보처럼 외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부라는 늪에 빠져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공부라는 것을 딱 장악하고 고삐를 하나씩 채우고 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중요한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볼까요? 정복 지역에서 토산물을 거두고, 여러분 토산물을 대개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옆에 이제 곡물이라고 나왔는데 특산물, 곡물, 토산품, 토산물 다 그 말이야. 그냥 다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그냥 싹 묶어버리세요. 알겠죠? 곡물을 수치하고. 야, 전쟁 포로로 잡았어. 너 일로 와.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농민은 포로가 아니잖아. 근데 전쟁에 싸우러 무기 들고 나온 놈들은 뭐야? 포로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이 어떻게 돼? 강등돼요. 무엇으로? 노비로 강등돼서 누구한테 주느냐? 공을 세운 장군이나, 그죠? 관료들한테, 토지와 이런 노비들 또는 토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상으로 줍니다. 알겠어요? 노비 몇 구, 노비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지 않고 한 구, 두 구, 입구자를 썼습니다. 알겠죠? 노비도 먹는 입이 있잖아. 그래서 다 세는 단위가 있잖아요. 배는 어떻게 세? 한 척. 무덤은 어떻게 세죠? 1기, 2기라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 건물은 어떻게 세죠? 한 채, 두 채 그러죠. 그래 안 그래? 맞죠? 집 한 채, 집 두 채 이렇게 하잖아. 건물은 한 동, 두 동 그러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세는 단위가 있는데 노비를 셀 때는 노비는 생구라고 해서 살아있는 입이라고 그래서 노비 1구, 노비 2구라고 해요. 가령 김유신 장군이 이번에 이제 백제를 치고 어느 성을 빼앗았다. 그 대가로 김유신한테 야, 김유신 너 땅 몇 개라고, 땅 넓이를 재는 단위가 결입니다. 결수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가 한국사에서. 땅 몇 개라고 노비 50구를 노급으로 주마 또는 시급으로 주마 이렇게 하사를 받았단 말이야. 토지와 백성을 하사받습니다. 시급을 통해서, 시급이나 노급을 통해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토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삼국의 경제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 공통적으로 알겠어요? 영토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영토 정복 전쟁. 그래서 세 나라가 영토 정복 국가로 나섭니다. 고대 국가 특징이 바로 영토 정복 전쟁 또는 불교 수용, 그죠? 율령 반포 이 세 가지가 고대 국가 특징 아닙니까? 왜 영토 정복 전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또 많은 농민을, 백성의 숫자를,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알겠어요? 이렇게 토지와 백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영토 정복 전쟁에 공을 세운, 군공을 세운 장군이나 또는 공신들에게 땅과 함께 백성도 나눠줍니다. 농민도 같이 지급해줘요. 알겠죠? 농민뿐만 아니라 노비를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군졸들 같은 경우는 노비로 포로가 됩니다. 전쟁 포로가. 그러면 그 포로는 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신분이 강등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사품으로 지급된단 말이야. 토지와 함께. 알겠어요? 그래서 노비는 마치 소나 말처럼 이렇게 지급해 주기도 하고 상으로 주기도 하고 남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런 존재로서 노비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조세제도와 농민생활 안정책을 좀 볼까요? 조세제도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호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알겠어요? 토지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호우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호우 등급을 나누고 자 아주 중요해요. 삼국시대에는 15살 이상의 남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이거야. 알겠죠? 이 노동력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요역징발이라고 합니다. 요역징발. 알겠어요? 요역징발.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국가가 사람을 잡아다 부려먹을 때는 이렇게 역이라고 합니다. 역. 알겠어요? 역이라고 하는데 이 역을 둘로 나눠. 하나는 뭐냐? 군대 가는 건 뭐야? 군역이죠. 그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뭐예요? 요역입니다. 요역. 이와 같이. 대개 삼국시대에는 군역과 요역 대상 장정의 나이가 몇 세였다? 15세였다라는 점 아주 중요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삼국시대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또는 뭐 조선시대 통일신라 때부터 전부 다 16세로 바뀌거든요. 알겠죠? 16세에서 조선시대도 어때요? 60세까지 군역 의무를 집니다. 알겠죠? 근데 삼국시대는 몇 살부터? 15세부터였다라는 점. 여러분들은 언제 군대 가죠? 지금 몇 살 이상부터 군대 갑니까? 되게 이제 그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이 되고 신검을 받게 되고, 그죠? 신검 받은 이후에 20세부터가 아마 군대 가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학교 다니고 되게 2학년 때 군대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은 바로 이렇게 제1국민역이라고 지금도 합니다. 그 역이 이런 의미예요. 너 국가한테 징집당할 대상이야. 이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역으로 이렇게 징집을 당합니다. 알겠어요? 또 이렇게 호우 등급을 나눈 다음에 호마다, 각 가구마다, 알겠어요? 곡물이라든지 곡물, 곡식이죠. 토산물, 특산물이죠. 배,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서 징수했다라는 점. 알겠죠? 여러분, 고려나 조선시대에 가면 이 세금 제도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세종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연분 9등, 전분 6등, 그죠? 토지의 질에 따라서 토질이 좋으냐 나쁘냐 토지의 질에 따라서 전분 6등 6개 등급으로 농토 등급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해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 풍년 기준으로 9개 등급으로 나눠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삼국시대는 아직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얼마씩 어떻게 징수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습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 삼국 조세제도는 재산 정도에 따라 호를 등급을 나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 뭐요? 15세 이상.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노동력을 징발하거나 군대 갈 때는 15살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점. 그죠? 그리고 호마다 토산물이나 또는 곡물이나 배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알겠죠? 자, 또 나왔죠. 농민생활 안정책. 항상 이렇게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것이 비단 삼국시대만이 아니니까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토지제도가 중요하고요. 근데 삼국시대는 토지제도가 없어.
삼국시대 토제도는 뭐야? 남의 땅 뺏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영토정복사업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 토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 토지를 귀족이나 귀족 관료한테 노급이나 시급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줬는데 특히 이때도 토지만 나눠준 게 아니라 토지와 노동력까지 그죠? 농민까지 함께 나눠준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그 이후 시대의 토지제도가 알겠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는 토지제도가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도 디테일하지 않다. 알겠죠? 호 단위로 호를 등급별로 나누고 그죠? 농민은 15세 이상 농민들을 노동력이나 군역의 대상자로 잡아갖고 호를 등급으로 나눠서 곡식이라든지 또는 토산품이라든지 배를 세금으로 거뒀다. 얼마 거둔지는 모른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기타 이제 농민생활 안정책이 나와 있는데 철제 농기구 보급 줄거십시오. 철제 농기구. 이미 철제 농기구는 언제부터 사용됐어요? 철기 시대부터 사용됩니다. 근데 철기 시대는 뭐냐? 그 당시에는 있는 놈들이나 쓰는 거지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리고 보급이라는 게 말이야 되게 철제 농기구가 일반화되는 것은 언제적 얘기다? 삼국시대적 얘기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도구가 우수한 농기구가 보급되면 농업 생산이 왕창왕창 늡니다. 농업 생산이 왕창왕창 늘어야 백성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국가는 부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했어요? 철제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보급시키려고 그래 안 시키려고 그래? 많이 노력합니다. 시키려고 어서 쇠를 녹여가지고 또 삽을 만들어라, 곡괭이를 만들어라, 낫을 만들어라. 알겠죠? 이렇게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된 것은 언제다? 삼국시대다.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다? 철기시대부터 사용됐지만 삼국시대에 가야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고 우경은 뭐냐? 소를 이용해서 경작하는 겁니다. 소를 이용한 밭갈이가 시작됐다. 알겠죠? 우경. 삼국시대부터 우경이 널리 장려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황무지 개간이라든지 저수지 축조 수리가 크게 권장이 됐습니다. 황무지 개간, 저수지 축조. 알겠죠? 그래서 저수지도 말이죠. 저수지도 이미 언제부터? 삼한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조선시대까지 계속, 그죠? 조선시대까지 계속 저수지 축조가 확대돼요. 알겠죠? 시작은 이미 삼한 때부터 시작됐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김제 벽골제, 그죠? 뭐 밀양 수산제, 의성 대제지, 뭐 상주 공검지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삼한시대의 저수지들입니다. 이미 삼한시대 저수지가 만들어졌고 삼국시대에는 저수지가 널리 권장됐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국가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철제 농기구를 권장하고 소를 이용한 밭갈이를 장려하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라. 야 거기 안 쓰고 있는 땅 있잖아. 그거 황무지 빨리 개간해 임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것들 장려했단 말이야. 외워야 될까? 이해해야 될까? 이해하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늘 그래왔어. 언제까지? 조선 후기까지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디테일하게 언제 저수지가 왕창 많이 생기냐? 아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일반화되면서구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작은 삼한시대부터 이미 저수지가 만들어졌다는 거 알겠죠? 기타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구휼정책의 시작. 무조건 외우지 마. 구휼정책도 뭐야? 봐봐. 국가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농민들이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올해는 흉년 들어갔고요. 세금 내기는커녕 나 새끼 죽도 못 끓여 먹고 있어. 도망가 버릴래요.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산나물이나 캐먹을래요 하고 세금 못 내겠다가 더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야 얘들아 야 곡식이 없다고 도망가면 되냐 임마. 나라님한테 진작 좀 얘기하지. 내가 쌀 빌려줄 텐데 하면서 국가가 걔들 못 도망가게 쌀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처먹고 잘 살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다시 갚아. 이렇게 여러분 봐봐. 봄에 곡식을 대여해주고 춘대입니다. 봄에 대출해준다 이런 말이야. 봄 춘자죠? 대출하다 대자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한 뒤에 납부해라. 이게 바로 뭐야? 춘대춘합제도입니다. 춘대춘합제. 그래서 이 춘대춘합제도가 고구려에서 뭐라고요? 진대법이 나왔다. 이게 처음이니까 외워야 돼.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가 재상 을파소가 진대법 시행을 주장해가지고 전하 농민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합니다. 지난 가을에 추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겨울에 다 처먹어버리고 봄 되니까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있습니다. 야, 그 나라 곳간에 있는 쌀을 풀어서 농민한테 빌려줘라. 알겠어요? 이렇게 누가요? 누가? 을파소가 고국천왕한테 건의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된 겁니다. 최초입니다. 그러므로 외워야 돼.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거 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쫙 나와. 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고려 시대에는 이것을 처음에는 흑창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의창으로 바꿉니다. 의창. 그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뭐야? 환곡제도라고. 환곡제도.
이 황곡제도가 문란해지자 나중에 국가가 빌려주지 말고 있는 놈들이 빌려주자. 알겠어요? 양반들이 빌려주자. 돈 있는 사람들이, 쌀 많은 사람들이 빌려주자. 이렇게 개인이 융자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걸 뭐라고? 사창제도라고 해요. 사창. 알겠죠? 이와 같이 고구려 때의 진대법이나 고려시대의 흑창, 의창이나 조선시대의 환곡, 사창이나 전부 다 싸그리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춘대 준합제도. 이건 무슨 정책이야? 예, 농민들의 가난한 삶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구휼책이다. 알겠죠? 예,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면 세팅되면은 잘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메뉴도 세트 메뉴가 있듯이 알겠어요? 춘대 춘합이라는 메뉴가 하나 딱 나오면 아 이거 진대법 말고도 고려시대 뭐가 있더라? 흑창 또 뭐 의창 조선시대 뭐지? 환곡 또 뭐 사창 알겠죠? 이렇게 세트 메뉴로 알아두실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그 피지배층의 경제활동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삼국의 수공업 그랬는데 농업을 바꿔 이제 수공업을 봅니다. 자, 수공업은 국가체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국가체제 정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구려는 언제부터 국가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죠?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그죠? 불교를 수용하고 그죠? 그 이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되게 기술이 뛰어난 노비를 잡아다가 물건을 만들어 임마 창도 만들어 활도 만들어 이렇게 신분이 낮지만 알겠죠? 기술이 좋은 노비를 불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공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가 체제가 정비된 이후에는 아예 수공업 제품을 생산한 관청을 따로 만들고 수공업 제품을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다. 보다 체계가 잡혔다는 얘기죠. 그죠? 국가의 수공업의 그 체계에 있어서도 국가 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업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간략히 알고 넘어가세요. 또 뭐가 있을 텐데라 하지만, 또 뭐가 있었으면 김부시가 삼국사기에 써놨겠지. 그리고 우리 국사책에다 집어넣었겠지. 없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 뭐가 있는데 선생님이 빼먹고 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말 경주에 이제 그 시장이 형성되고 6세기 지중왕 때 동시전이 개설됩니다. 동시전. 그래서 그 시장을 감독하는 그런 관청 역할을 했었죠. 기타 이제 그 삼국은 무역은 4세기 이후에 국제 무역이 발달. 그렇습니다. 4세기 무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어떻게 국제 무역이 발달했는가? 고구려는 주로 남북조를 동시에 사귀었어요. 그죠? 남조와 북조를 함께 동시에 사귀었다. 그러면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 유목민들과도 주로 교역을 많이 했었다. 말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사왔겠죠? 백제는 뭐냐? 백제는 주로 남북조 가운데 남중국과 송, 제, 양, 특히 양나라와 교역이 많았어요. 백제.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6세기 무령왕 때라든지 또는 성왕 때라든지 이때 보면은 남중국과 양과 교역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백제가 망할 때까지 항상 백제의 우방은 왜였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나라와 우방끼리 이렇게 경제적인 교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라는 뭐냐? 신라는 시기 6세기 진흥왕 때, 그죠?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역을 차지한 이후에 당항성을 통해서 직접 중국과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시점이 언제라고요? 6세기 진흥왕 때. 그죠? 이렇게 삼국의 대외 무역은 주로 4세기 이후 국제 무역이 활발해진다. 특히 이제 외교적으로도 어때요? 외교적으로도 4세기 이후에 서로 이합 집산이 심해지죠. 그래서 5세기가 삼국항쟁 제1기, 6세기가 삼국항쟁 제2기, 7세기가 삼국항쟁 제3기로서 삼국이 통일되는 시간인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외교관계를 맺고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친교우 시간을 가지면서 교역도 무역도 점차 늘어나게 됐다. 알겠죠? 기타 이제 귀족의 경제 기반 그랬습니다. 이 말 표현 경제 기반이라고 나오면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뭐냐? 땅이야.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이야. 노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와 노비가 지배층들의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역시 삼국시대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양반들도 얼마나 땅이 많냐? 집에 생구가 노비라고 그랬죠. 노비 수가 몇 명이냐? 알겠어요? 이렇게 노비의 숫자나 땅의 넓이 이런 것들이 부자의 척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경제 기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경제 기반이 뭡니까? 부모님이죠. 그래 안 그래? 물론 이제 뭐 아르바이트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되게 이제 캥거루족 해가지고 예전히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빼다 쓰는 그런
못된 친구들이 많이 못되다 해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 구조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된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빨리 독립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힘들어도 독립을 하세요, 일찍. 자, 토지와 노비가 귀족들의 아주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고요. 자기 소유 토지 말고도 국가가 귀족에게 시급이나 노급으로 준 토지가 있었다. 또 어때요? 시급을 줄 때 이렇게 거기에 딸려서 노비를 주기도 했다. 알겠죠? 기타 노비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귀족으로서 노비를 지급받기도 하고 전쟁 포로를, 그죠? 아니면 고리대업에 손을 대가지고 고리대금 해가지고 야, 너 내 곡식 빌려먹고 못 갚았지? 일로 와. 간 꺼내, 뭐 장기 꺼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 노비가 되는 거야, 직접. 알겠어요? 그냥 통째로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고리대에 희생돼가지고 뭐 장기를 꺼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 중에 일부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국시대는 어때요? 몸뚱이 전체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비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채 노비라고 합니다. 채무 때문에 노비가 되는 경우에요. 자, 이와 같이 귀족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그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리한 경제 조건 하에서 노비와 농민을 동원해서 농사를 훨씬 더 넓은 땅을 농사짓게 되고 또 고리대를 통해서 떼돈을 벌게 됐다. 그래서 어때? 농민을 수탈하고 농민을 노비로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삼다. 어려워, 쉬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경제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높은 담이 있는 기와집에, 그죠? 타워 팰리스에 이 말하고 똑같잖아. 중국제 비단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죠?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메고, 그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똑같아요. 외울 필요가 있나 없나?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생활은 어땠느냐? 농민의 생활이에요. 토지. 자, 토지는, 농민이 갖고 있는 토지는 있어봤댔자 농사가 안 됩니다. 왜? 좋은 땅은 전부 다 있는 놈들이 차지하고요. 귀족들이 차지하고 농민들은 어때요? 농사 지으면 그 다음에는 노를 놀려야 돼. 땅을. 토지가 지력이 회복될 때까지 다음 해에는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휴경지라고 얘기해요.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 휴경지. 알겠죠? 이 휴경지가 없어지려면 고려시대를 기다려야 돼요. 고려시대에 가야 비로소 이제 시비법, 비려주는 법. 알겠죠? 그 다음에 2년 3작의 윤작법. 이렇게 2년 동안에 새 작물을 돌려짓게 하는 이런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특히 거름 주는 방법이 도입됨으로써 토지를 휴경하는 방식이 점차 사라지게 된답니다. 알겠죠? 그런데 1년 이상 토지를 묵혀둬야 됐다. 휴경이죠? 자, 그나마 자기 땅이 있으면 자영농이고, 땅이 없는 농민은 소작농이다. 그죠? 소작농.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대개 누구의 땅이 넓은 귀족들의 밑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주고 수확량의 일부를 받아내는, 알겠죠? 받아오는 그런 형태의 소작농입니다. 기타 농기구는 어때요? 주로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쇠로 보완한 그런 농기구를 사용했고 4, 5세기에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됩니다. 국가가 이제 쇠로 농사를 지어야 훨씬 더 땅도 잘 파지고 더 넓은 농토를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농민들한테 철제 농기구를 많이 보급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세기 이후가 되면 철제 농기구가 널리 일반화되고 우경도, 특히 우경도 일반화되게 되더라. 알겠어요? 자, 농민 생활 볼까요? 과중한 세금 부담을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 뜯어가는 겁니다. 국가가. 노동력을 징발하고, 여러분 잠깐 비교해보자. 삼국시대는 몇 살까지 징발했다고 그랬죠? 15세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전쟁 물자, 전쟁 나면 농민들 거 다 뺏어가죠. 기타 자백에 동원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요역. 그죠?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군역이라고 했고요. 군역입니다. 군역. 이렇게, 농업 생산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했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나 귀족들에 의한 고리대 때문에 농민들은 결국 뭐냐? 고리대에 희생돼서 또는 가난에 못 이겨서 귀족들의 쌀을 빌려먹고 갚지 못하면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거나 도적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고대 국가 시대에도 또는 중세에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가 있었어요. 유랑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죠. 알겠죠? 이렇게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피지회층. 자, 철제 농기구 모습입니다. 알겠어요?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의 확대라고 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보다 더 달라졌겠죠.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고르백제 신라 세 나라를 신라 하나가 다 먹었습니다. 그만큼 신라는 어때?
토지도 넓어지고 국민의 수도 많아지겠죠. 백성 수도 많아졌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경제 기반이 확대됐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국사에서 한국사에서 경제 기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하나는 뭐 토지, 또 하나는 뭐 노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넓어진 토지와 많은 노비를 또는 농민을 지배하게 됐다. 통일 이후 피정복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했다. 그죠?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옛날 백제 사람들, 옛날 고구려 사람들도 서서보지 않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죠? 토제도 재편 보세요. 토제도 개편, 왕권을 강화시키고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귀족이나 귀족 관리한테 주었던 노급, 공신들한테 주었던 시급 이런 것들을 제한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왕은 뭐냐? 훨씬 더 권력이 세진 전제화된 전제 왕권 강화라고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미 정치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신문왕 때 노금을 폐지하고 그죠? 관료전을 지급했다. 내 말을 잘 듣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관리들에게만 땅을 주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관료전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 말이야 귀족이나 또는 공을 세운 공신들, 왕족들한테 노급 시급을 주었는데 노급을 없애버리고 그죠?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때가 되면은 정전을 정전. 그래서 왕토 사상이라는 개념이 도입돼. 모든 땅은 임금의 땅이야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땅은 임금 땅이에요. 개념상 그래요. 이건 뭐냐? 사상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만 왕토 사상이라는 관념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비교. 실제로는 농민이 자기 소유 땅을 농사짓고 있었던 겁니다. 농민이 소유한 자기 소유, 농민 소유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민전이라고 있었어요. 민전. 아시겠어요? 민전을 경작하고 있었지만 와서 물어봅니다. 애야, 너 지금 누구 땅에서 농사짓고 있나? 네, 나라님 땅에서 농사짓고 있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개념상으로는, 관념상으로는 이 땅은 임금님 땅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야? 아까 물어본 사람이 가면 지랄마. 이건 내가 대대로 물려받은 내 땅이야 하면서 자기 소유 땅으로서 민전을 경작하고 있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토 사상이란 관념상 모든 토지는 임금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임금은 신하야라는 그런 관념을 묶어서 뭐라고? 왕토 사상이라고 한다. 다시 합니다. 모든 토지는 임금의 토지고 모든 백성은 임금의 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 사회의 토지에 대한 관념, 백성에 대한 관념, 이걸 뭐라고? 왕토 사상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 라이언 킹이라는 만화 영화 봤죠? 그 만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새끼 사자 이 자식 이름이 신바잖아요. 신바놈이 맨날 말썽 부리고 말이야. 그 누굽니까? 여자친구 애하고 코끼리 무덤 가가지고 뒤질 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걔들이 누구죠? 이상한 놈들? 승냥인가? 그런 놈들한테 쫓겨 구살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라이언 킹이, 그러니까 무파사가 그 언덕 위에 촥 바위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 신바에게, 신바야 보이느냐? 태양이 비치는 곳은 다 너희 땅이니라. 장차 네가 왕이 되거든 네가 다스려야 될 땅이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왕토 사상입니다. 알겠죠? 내 권력이 미치는 그 범위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나의 땅이다 라는 관념이야.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전부 다 내 신하들이다 라는 이런 관념을 뭐라고?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고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왕토 사상의 개념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율 정책을 강화. 그죠? 춘대춘합 제도와 같은 구율 정책을 강화하고요. 세금은 어땠느냐? 대개 조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데 생산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고 특산물이죠. 곡물은 촌락 단위로 징수했다. 이런 말들을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십시오. 곡물은 촌락 단위로 징수하고 노동력은 군역, 요역, 60세까지 16세에서 중요합니다. 아까 삼국시대는 몇 살부터라고 그랬죠? 15세까지, 15세부터 했는데 통일신라가 돼서는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 살 더 빼줍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정문서는 3년마다 촌주가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한, 그죠? 인구라든지 각 촌의 면적이란 토지 면적이죠. 가축의 마리수, 특산물의 종류, 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문서를 신라장적이라고도 하고요. 신라장적 또는 민정문서라고 해요. 이 그 신라장적 민정문서가 발견된 게 고다이사라는 절에서 정창원이라는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정창원에 있는
그 창고에서 이제 불경 이렇게 쌓아뒀겠죠. 근데 불경이 이제 오랫동안 쌓여있으니까 곰팡이 앗을 걸어가지고 이걸 다 그 뜯어서 원래 이제 그 옛날에는 말이에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불경을 쓰는데 종이가 귀해가지고 그 어떤 불경의 표지를 만들려면 종이 여러 장을 덧대야 됩니다. 근데 종이를 덧대려면 거기에 풀을 먹이겠죠. 근데 이 풀이 되게 밀가루나 뭐 이런 녹말 종류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씁니다. 그래서 이걸 햇볕에 말리려고 이 종이를 하나씩 뜯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상한 문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신라에서 만들어진 신라 장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발견된 도다이사 정창원이라는 창고 이름을 따가지고 정창원 신라 장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민정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3년마다 촌주가 작성해서 인구 수, 그 다음에 남녀별로, 알겠어요? 또 이렇게 분류해서 인구는 대개 9개 등급으로, 그죠? 호는 9등급으로, 인구는 미안합니다. 6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민정문서를 신라에서 만들었을까요? 통일된 신라가 이런 민정문서를 만든 것은 되게 이제 그 민정문서를 만든 장소가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한 게 지금 발견된 게 그래요. 물론 나머지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다 망실되고 없어져 버리고 현재 발견되어서 남아있는 것은 서원경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민정문서가 있는데 그 민정문서 내용을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뭐냐? 생산자원과 노동력을 징발할 생산자원이 토지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뭡니까?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은 마리수 이런 것들도 노동력에 해당되잖아.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를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생산자원과 노동력을 징발할 그런 목적으로 누가 만들었다고? 촌주가 몇 년마다 만들었다고? 3년마다 한 번씩 만들었다. 재조사한 기간이 3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교재 들어가서 또 자세히 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여주고 있는 이게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알겠죠? 이 민정문서는 이렇게 한자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통일된 신라는 또 뭐냐? 경제 규모가 확대됐어요. 농업 생산도 많아지고 상품 생산이 증대했는데 당연하죠. 삼국시대는 고골백제 신라 세 나라가 맨날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생산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쟁통에 어떻게 농사를 지입니까? 전쟁 때문에 생산활동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고 맨날 전쟁에 끌려다니거나 징발당하거나 이러더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삼국이 통일되고 사회가 안정되다 보니까 생산이 많이 늘었다 이거야. 농업 생산, 상품 생산이 증대되고 그죠? 그래서 농업은 뭐냐? 농업에서는 여러분 생산이 늘면 잉여 생산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먹고 쓰고 남는 생산은 어떻게 돼? 시장에 내다 팝니다. 삼국시대에는 동시전 하나밖에 없었는데 경주에 동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때요? 서시와 남시 8세기 효수왕 때가 되면 서시 남시가 새로 설치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시장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내다 파는 물건이 많아졌다. 왜 많아졌냐? 생산활동이 왕성해져서 먹고 쓰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공부하십시오. 됐죠? 수급, 제조, 관청을 설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삼국시대에도 국가체제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기술이 뛰어난 노비를 잡아다가 너희가 물건 만들어!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국가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수급품을 관장하는 관청을 따로 두었다. 통일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제조, 관청을 설치하고 장인, 아주 물건을 잘 만드는 기술자를 말하죠. 또 노비,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치품을 제조하게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무역 얘기가 나왔어요. 이 통일신라 무역은 주로 당나라와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진출했는데 그죠? 8세기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거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장보고죠. 장보고. 볼까요? 자, 신라인의 당 진출도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당에 가는 항로가 그죠? 항로가 당항성을 출발해서 이렇게 산둥반도로 바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당항성을 출발하지 않고 전남도 영암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양정하고 알겠어요?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뱃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영암에 가면은 그 영암 월출산에도 마의 삼존불상이 있습니다. 이 마의 삼존불상이 이렇게 서쪽 바다를 향해서 있는데요. 알겠어요?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도 마찬가지야. 주로 그 당시 당으로 떠나는 뱃길, 그러니까 무역선이랄지 또는 신라의 외교관들이랄지 또는 그 외교 사절이랄지 또는 신라 유학생들이 이렇게 당나라로 가겠죠. 그 사람들의 백길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그런 그 마의 삼존불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신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진출했습니다. 특히 산둥반도 지역과 그 양정화 하구 지역에 신라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서 신라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 요즘으로 말하면 LA에 있는 LA 한인타운 이것처럼 중국에 있는 신라타운을 뭐라고? 신라방이라고 하고 또는 신라촌이라고 하고
예, 그들의 신라 사절들이 가거나 하면은 묵는 유숙소, 유소스텔 같은 것이죠. 이것을 신라관 그랬어요. 신라인들이 다니는 절을 신라원, 알겠죠? 오늘날 영사관과 비슷한 그 자치적인 기관을 뭐라고? 신라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신라인들이 다니는 절 가운데 장보고가 만든 법화원이 유명합니다. 떵저우에 법화원이 있었다라는 점 아시겠죠? 이렇게 신라는 당과 교역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일본하고도 교역을 하고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 여기 위에 있는 누구예요? 발해와 신라와의 교역이 있었다는 점. 원래 발해하고 신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다시 이제 발해랑 신라가 사이가 좋아지죠. 특히 발해와 신라는 이렇게 동경을 출발해서 이렇게 예, 그 발해 지역은 육로로 왔다가 신라 지역에 오면 여기가 아주 험준한 태백산맥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백기를 타고 와가지고 신라 수도 금성 그죠? 이렇게 울산항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백길이 있었다. 이 루트를 예, 발해 사람들이 신라도라고 했다.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를 보면 발해와 신라와의 교역 관계를 알 수 있다. 특히 신라의 그 옛 무덤에 보면은 신라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멀리 이슬람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뭐 유리랄지 사파이랄지 에메랄드랄지 이런 특이한 보석들이 많이 발굴되는데 이런 걸로 봐서 이슬람 상인들의 내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귀족들의 경제생활을 볼게요. 왕실은 통일된 이후에 더 넓어진 새 영토와 그죠? 국가 수익의 일부를 차지하고 귀족들한테 나눠주겠죠. 토지를 시급이나 노급으로 지급했지만은 그죠? 또 이 시급이나 노급을 통해서 귀족들은 조세나 곡물, 노동력을 징발했고요. 원래부터 개인이 갖고 있는 귀족들의 개인 소유 물려받은 토지나 또는 노비나 목장, 섬 이런 것들을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국시대건 예, 통일신라 시대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귀족들의 생활. 고리대업으로 서민들을 빗빨아먹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치와 향락. 보세요. 당이나 아라비아산 사치품들이 많이 들어왔다. 호화주택과 별장에 살고 이 호화주택을 금입택이라고 합니다. 금이 들어가는 집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얼마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지 알만하죠?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옛날 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그 신라인들의 굳건한 기상, 화랑도들의 희생정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지라면서 말이야 사치와 향락의 태폐적인 생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신라가 망하게 됩니다. 다리 차면 기울게 되는 거죠. 늘 부자가 계속 부자면 안 되죠. 부자가 망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역전되는 반전되는 그런 맛이 있어야 어쩌면 인생이건 역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의 경제생활을 볼까요? 농민도 자영농들은 척박한 토지 소유를 하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삼국시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농민들의 땅은 땅이 있어 봤댔자. 그래서 자영농이라고 해봤댔자.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다. 왜냐? 좋은 땅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됐어요? 소작농, 땅이 없는 사람들은 수확량의 2분의 1을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 갖고 세금 내고 뭐고 다 뜯긴다 이거야. 알겠죠? 수탈의 증대 보세요. 통일 이전보다 수탈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뭐냐? 부역이나 곡물 부담이 늘고 결국 어때요? 신라 말이 되면 왜 부역이나 곡물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을까요? 사치와 향락을 즐기려다 보니까 마구 뜯어야 돼. 농민들을 쥐어짜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 농민들이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양기로 부하가 되거나 알겠어요?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 도적대가 되거나 산적의 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지방 호종 밑에 들어가서 그 군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게 도적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죠? 특히 삼국통일 과정에서 반역자의 무리들, 그죠? 반란자의 무리들을 따로 모여 살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 부국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향과 부국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은 아니지만 알겠어요? 다른 농민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산물을 부담하기도 하고 형편이 더욱더 곤란해졌다.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노비들은 뭐냐? 왕실, 관청, 귀족, 사원 등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소속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필수품을 생산하거나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주로 노비들한테 수공업 제품을 만들게 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로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로 왔습니다. 발해도 마찬가지로 세금 제도는 조세, 공납, 부역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조세, 공납, 부역. 우리가 조세를 줄여서 조라고도 하고요. 예, 부역을 줄여서 역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는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산물을 줄여서 공납을 줄여서 그 또 다른 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 용, 조라고 하죠. 당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조자가 조세의 조자고요. 이 용은 노동력을 말하고요. 그죠? 또 이 조는 특산물을 의미한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조용주제도. 그래서 이렇게 이 조입니다. 역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용이라고도 하죠. 자, 조세는 조, 보리, 콩 등 곡식을 징수했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로는 배나 명주나 가죽 등을 징수했고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해서 어디다 썼느냐? 궁궐이나 관청 또는 건축 노동력으로 활용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발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해. 발해는 농업 잘 알아둬야 돼. 밭농사 중심이야. 왜? 추워서. 논농사는 안 됩니다. 벼농사는 원래 날씨가 온화하고 고온 다습한 지역에 되죠. 고온 다습이라는 것은 뭐야? 날이 따뜻해야 되고 비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근데 발해는 어때요? 추운 지방입니다. 땅은 높지만 날씨가 추워요. 알겠죠? 그래서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배가 되지만 벼농사는 안 됐다가 아니라 일부 벼농사가 된 지역도 있지만 완전히 안 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나 밭농사 중심이었다라는 점. 그 대신 뭐냐? 목축이나 수렵이 발달했다. 왜? 너른 평야지대를 이용해서 차라리 농사 짓지 말고 짐승을 기르자. 사냥이나 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목축이나 수렵이죠. 숭업 보세요. 숭업. 금속가공업, 직물업, 도자기업이 발달. 그죠? 특히 발의 자기가 광택이 있고 가벼워서 당나라에 많이 수출되기도 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당나라는 말이에요. 당삼채라고 하는 유명한 당나라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 자기가 당나라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발해는 자기를 잘 만들었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발해의 상업은 도시와 교통요지의 시장이 형성되고요. 현물화폐와 외국화폐가 사용되기도 했다. 그만큼 교역이 빈변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역은 뭐냐? 당나라와는 산둥반도 떵저우에 발해의 관을 두고 신라도 신라관이 있었다면 발해 사신이 먹는 육수소를 발해관 그랬습니다. 해로나 육로를 이용해서 당과 교역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발해는 일본과 무역을 많이 했다. 아주 중요하죠. 통해 해로를 이용해서 그 멀고 먼 백기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일본에 갑니다. 수백 명 규모로 가가지고 말이에요. 한 6개월 정도 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본까지 무역을 하러 갔었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껄끄러운 존재 누구야?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신라의 배후에 있는 일본이 필요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양태사의 다듬이 소리라는 시 아시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지금 먼 외국 땅에 와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가 내가 시가 잘 못 외우겠어요. 내용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듬이 소리를 통해서 고향 발에서 듣던 다듬이 소리. 여러분 다듬이 소리 알아요? 이렇게 빨래를 옛날에는 이제 빨아가지고 어느 정도 그 풀을 먹이고 말른 다음에 다시 이것을 딱 펴기 위해서 요 대리미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대리미 대신 이제 인두나 그런 대리미 수술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대리미를 사기 그 전 단계로서 이렇게 다듬이 방망이질 합니다. 되게 이제 한 여인이 두 개로 두들기는 경우도 있지만 딸하고 어머니 또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4개 방망이가 두들기는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 선생님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멀리서 들리면 굉장히 어떤 밤에 어떤 향수를 그죠? 고향에 듣던 그 다듬이 소리를 충분히 듣고 향수를 느꼈습니다. 양태사의 다듬이 소리 알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발해 사절 일행이 일본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향수병에 걸릴 만큼 알았어요? 대규모로 발해는 일본과 교역을 했다. 이유가 뭐냐? 밑에 있는 신라놈들이 늘 껄끄럽게 당나라랑 손잡고 발해를 괴롭히니까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우리도 알아서 우리도 너네 똥구멍을 쑤실 거야 하면서 신라 뒤에 가서 알겠죠? 이렇게 일본과 친하게 지냈더랍니다. 그 외교 관계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 경제를 쫙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세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또 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체크하고 또 복습을 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정리됐죠? 이런 식으로 경제를 하나씩 잡아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조선시대 가면 굉장히 토지제도며 또는 조세제도며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복잡하지만 또 시험에도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둬야 거기까지 일관되게
아, 경제란, 이거 봐. 경제 정책이 나온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토지나 조세들을 정비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최대의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뭐냐? 귀족과 피지배층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층은 잘 먹고 잘 살았다. 피지배층은 맨날 뒤지게 뜯기면 살았다. 알겠죠? 별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갑니다. 이런 구조로 경제 구조나 경제 생활을 계속 공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